안녕하세요. 나는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착상 실패에 대한 질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에서는 착상에 실패하는 추가적 원인들로 난소의 기능 저하, 정자 이상, 자궁 내막의 이상, 그리고 이미 잘 알려진 그 전통적인 반복 착상 실패의 원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소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착상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까요? 예전 난소 기능을 설명드리는 영상에서 난소 기능이라는 개념은 난자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고 난자의 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는 여전히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소 기능의 저하가 있는 분들은 같은 나이에 난소 기능 저하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착상에 실패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난소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여성들 중 대다수는 고령의 나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양질의 배아가 발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는 같은 나이에서 시도를 하더라도 많이 나오는 쪽이 조금 더 좋은 배아를 만들 확률이 큽니다. 난임의 치료라는 것은 있는 생식 세포를 좋게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저 남아있는 것들 중 좋은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때문에 시험관이든 인공수정 시술이든 그것의 성공은 양질의 배아가 만들어질 만한 좋은 난자와 정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 과배란 등의 과정들은 이 양질의 난자가 더 빨리 나오도록 그냥 그 순서를 재촉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난자가 물리적으로 그냥 많이 나올수록 좋은 배아를 만날 확률이 순수하게 증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오는 난자가 적은 편이라면 반대로 확률은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양질의 난자가 드물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우리가 주사와 약으로 재촉을 해도 매번 나오는 난자의 수는 다른 이들에 비해서 적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서는 착상에 실패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난소 기능 저하는 좋은 난자를 만날 기회를 감소시켜서 더 높은 착상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저 더 많은 수의 과배란이 필요하게 되고 더 많은 수의 실패를 상대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정자의 문제가 있어도 이게 착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난자와 마찬가지로 정자도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관 시술 중에서도 수정 능력, 정자의 운동성, 기형 정자의 비율 등이 정상보다 감소하면 당연히 비례해서 수정률의 감소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목격합니다. 유전자 이상 등에 대해서 여성의 나이가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또한 남성의 나이도 증가하면 여성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이상이 발생합니다. 정자세포 내의 유전자가 고령의 남성일수록 깨진 채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고 이것은 자연임신의 성공률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까지 전반적인 모든 시술의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로 정자의 기형적인 형태가 심할수록 유전자의 fragmentation, 유전자의 조각화는 심해지고 이는 바로 수정률의 저하, 그다음에 저질의 배아를 발생시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K세포 등과 같은 면역학적 원인들, 이것도 착상 실패에 관여를 할까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NK세포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카페에서는 태아사례세포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도 불리는 것을 봤는데요. 이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자연사례세포, Natural Killer Cell, NK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을 1차로 담당하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이고 몸 곳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주로 항암 효과 등을 나타내는 것이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NK세포의 농도가 높으면 정상배아라고 해도 유산 및 화학적 임신의 확률이 증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섹스 등이 201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7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말초 혈액에서 발견되는 NK세포가 18%로 일반 대조군에 비해서
반복 착상 실패군에서 월등히 높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이것 외에도 착상에 실패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NK세포 한 가지만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말초에 있는 NK세포와 자궁 내에 존재하는 NK세포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NK세포에 대해서 제가 단독 주제로 자세한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 중에 있으니 이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면역학적인 요소로 T헬퍼 1세포 등이 배아를 공격하는 요소로 알려져 있고요. T헬퍼 2세포는 반대로 임신 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NF-알파 등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착상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T1, T2 세포들의 비율이 적당해야만 또 건강한 착상이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 자가 면역 질환들,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과 같은 것들도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착상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혈전 형성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착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에 대한 자세한 영상인 이전 제가 만든 습관성 유산의 원인, 혈전 형성 경향 및 내분비 이상, 선천성 자궁 기형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럼 집에서 하는 그런 생활 습관 중에도 착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해로운 생활 습관 중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은 담배, 술, 비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담배는 유산의 확률을 증가시키고 잘 자라고 있는 아기들도 흡연에서 생성된 담배의 독성 물질들이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형성을 저하시켜서 유지를 잘 못하게 만듭니다. 생아 출생률도 감소하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는 임신 기간 전체에 담배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일산화탄소가 태아에게 저산소증을 일으킬 거고, 니코틴이 혈관 수축 작용 등으로 인해서 태아에게 가는 영양과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로 인해서 태아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안 피우신다고 해도 남편이 주변에서 피우는 2차 흡연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코티졸의 증가를 불러옵니다.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코티졸 호르몬은 첫 임신 3주 정도에는 고농도로 존재하게 되면 그것보다 낮았던 대조군에 비해서 유산율이 2.7배까지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몸 안에서 아주 강력한 높은 농도의 코티졸은 심적, 면역학적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요. 몸에게 지금은 임신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는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낮은 스트레스는 임신 유지에 절반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파시 등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 실패 등이나 시술을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등은 초기에는 임신 성공률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실패는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 동안 환자를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도 보고하기는 하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체외 수정 시술에 성공한 여성보다 실패한 여성에게서 시술 후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한두 번의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덜으셔도 되지만, 만성 실패로 인한 우울감은 오히려 성공률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비만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착상의 실패를 증가시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난임과 비만에 관계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자궁의 모양과 내막으로 인해서도 착상에 실패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용종이나 근종, 유착 이런 것들은 착상 실패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평소에는 별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난임 치료를 하게 되면서 발견돼서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 등을 통해서 제거를 권유받게 됩니다. 이 각각의 원인들에 대한 동영상들이 다 제작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종은 자궁의 모양의 변형을 일으켜서 내막의 혈액 공급의 변형을 일으키고 내막의 발달에 악영향을 주어서 착상을 방해하게 되고요.
또 난관 수정과 같은 컨디션은 난관 안에 누적되어 있는 염증 물질들이 착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천성 자궁 기형들, 중격 자궁, 쌍각 자궁들도 착상을 실패하는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또 내막이 지나치게 얇거나 혈류의 감소가 있는 것, 그것 또한 실패의 원인이고, 주로 내막의 두께가 8mm 이하인 경우에 실패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과 의료진은 과연 착상에 영향을 줄까요?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시행하는 의사의 테크닉과 손기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물론 진료실에서는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식의 기술과 배양을 잘 못하는 의사와 병원이라면 당연히 착상과 성공률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부는 끝없는 연구와 새로운 정보들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하고, 의사들은 많은 임상적 경험으로 자신만의 이식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과들을 바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그냥 최고의 컨디션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불임병원의 연구진과 의료진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저희 마리아 병원 각 분원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이 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참 궁금하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를 환자 입장에서 또 같은 의사들끼리도 평가하는 것이 참 어렵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표들이 존재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작성한 인터넷 댓글들을 참고해서 내가 치료받은 의료진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많은 시술과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병원과 연구진이라면 이로 인한 걱정은 크게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착상 실패의 추가적인 원인들, 난소의 기능 저하, 남성의 정자 이상, 내막, 그리고 전통적인 반복 착상 실패의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착상 실패에 관한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님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님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